1979년 10월 26일 밤, 서울 궁정동 안가의 어두운 복도에는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 역사는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박정희 이전과 이후로.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그 총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울렸던 아무도 듣지 못한 또 다른 총성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총성, 기록에 남지 않은 총성. 하지만 그 어떤 실제 총알보다도 더 깊이 한 인간의 내면을 관통했던 총성입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차지철이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장, 박정희의 오른팔, 중앙정보부조차 두려워했던 남자. 그의 눈빛 하나에 장관들이 몸을 낮추고 그의 말 한마디에 장성들이 입을 닫았습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에서 차지철이라는 이름은 권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남자가 어느 날 단 한 명의 시선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평생을 바쳐 섬겼던 바로 그 사람의 시선 앞에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차지철이라는 인물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역사 교과서는 그를 단순히 박정희 곁에서 죽은 경호실장으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실제 그의 이야기는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비극적이며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인간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권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에 의해 파괴된 한 인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호실 내부에 있었던 한 전직 관계자는 수십 년이 지난 후 임종을 앞두고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실장님은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증언은 오랫동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두려움 때문에 침묵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침묵 속에 묻혀있던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가 됐습니다. 한 인간이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그것이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수십 명의 장성과 고위 관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루어진 굴욕이라면?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공개적 자아붕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군인 문화, 특히 명예와 위계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한국의 군사문화 속에서 이런 종류의 굴욕은 단순한 상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 자체의 파괴입니다. 차지철은 그날 이후 무엇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변화는 1979년 10월 26일 그 비극적인 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는 항상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자의 기록입니다. 차지철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와 함께 사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오직 살아남은 자들의 시선으로만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 중에는 차지철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바로 그날 밤 방아쇠를 당긴 사람. 그는 재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지철의 포밥적인 행태가 나로 하여금 결단을 내리게 했다. 이 발언은 이후 차지철을 악인으로 묘사하는 데 있어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고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이 진실의 전부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한 남자의 서사일 뿐일까요? 전직 경호실 관계자들의 증언, 당시 청와대 주변에서 근무했던 인물들의 회고록,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야 일부 공개된 내부 문서들을 종합해보면 전혀 다른 차지철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네, 그는 강경했습니다. 네, 그는 때로 폭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처음부터 그의 본성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결정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차지철이
달라진 시점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를 직접 알았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변화를 증언하고 있다면, 그 변화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권력이 그를 부패시킨 것일까요? 아니면 특정한 사건, 특정한 순간, 특정한 상처가 그를 바꾸어 놓은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것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공식 기록에는 없는 순간.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진 순간.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차지철이 겪었던 그 굴욕의 날. 그리고 그 이후 어떻게 한 인간이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해갔는지를.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지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무엇을 위해 살았으며 박정희라는 인물이 그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왜냐하면 굴욕의 깊이는 그 이전의 헌신의 깊이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지철의 헌신은 그것은 단순한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종교적인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34년 일제강점기 말기의 대한민국. 차지철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자란 시대가 그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일제의 지배, 해방의 혼란, 그리고 곧이어 찾아온 한국전쟁. 차지철이 10대를 보낸 시간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자란 사람들에게 군대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군대는 질서였습니다. 군대는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군대는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 그 자체였습니다. 차지철은 젊은 나이에 군에 입대했고 그곳에서 자신의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명확한 위계, 분명한 규율, 그리고 충성이라는 절대적 가치. 이것들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그에게 나침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군 경력 초기, 차지철은 눈에 띄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실했습니다. 지독하게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을 읽는 능력이었습니다. 누가 진짜 권력을 갖고 있는지, 누가 앞으로 올라갈 사람인지를 본능적으로 파악하는 능력. 이 능력이 그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박정희가 권력을 잡은 그 역사적인 순간에 차지철은 이미 박정희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경로로 그가 박정희의 눈에 들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차지철이 매우 이른 시점부터 박정희라는 인물에게 감렬한 충성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초기에는. 당시를 아는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차지철은 박정희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아니, 존경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합니다. 그는 박정희를 조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혼란과 부패로 가득 찬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강하고 결단력 있는 지도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 지도자를 곁에서 보필하는 일은 그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소명이었습니다. 1974년 차지철은 대통령 경호실장에 임명됩니다.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해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향한 저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정희는 살아남았지만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유탄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차지철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호실장으로서 그의 임무에 대한 절박함을 극도로 높여놓았습니다. 이후 차지철의 경호 방식은 점점 더 강경해졌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적든 통제는 점점 더 엄격해졌고 경호실의 권한은 점점 더 확대되었습니다. 일부 관료들은 차지철이 대통령에 대한 접근 자체를 통제함으로써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중앙정보부와의 갈등이 시작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권력 다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의 바탕에 깔려 있는 차지철의 심리입니다. 그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그토록 집착했을까요? 그리고 그 집착이 박정희에게 굴욕을 당한 그날 이후 어떻게 다른 형태로 뒤틀렸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그 전설적인 날, 차지철이 박정희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던 그날로 가야 합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차지철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것이 다음 챕터에서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입니다. 1977년 혹은 1978년의 어느 날, 정확한 날짜는 지금도 논쟁 중입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1977년 후반이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연구자들은 1978년 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날짜보다 중요한 것은 그날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날의 기억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장소는 청와대 내부의 한 회의실이었습니다. 참석자는 고위 군장성대, 주요 부처장관대, 그리고 경호실 핵심 간부들이었습니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회의였습니다. 공식 의제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었지만 그날 실제로 일어난 일은 의제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박정희 대통령은 차지철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 시선에 대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물은 훗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각하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경호실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업무상의 지적이 아니었습니다. 박정희는 차지철이 경호실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장하고 있으며 자신의 역할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것도 수십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단호하고 냉정한 어조로, 반론의 여지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차지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토록 강경하고 그토록 자신만만하며 장관들도 쉽게 제압하던 차지철이 박정희 앞에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장성들은 눈을 아래로 내리깔았고 장관들은 자신의 서류를 들여다보는 척했습니다. 누구도 차지철의 눈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군사문화에서, 그리고 특히 박정희 체제의 위계질서 속에서 이런 종류의 공개적 질책은 단순한 꾸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공개적인 서열 제확인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강해도 당신은 나의 신하일 뿐이다 라는 메시지의 가장 잔인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십 명의 목격자 앞에서 행하는 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상대방의 위신을 공개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차지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무 표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했다고 목격자들은 말합니다. 분노도 없고 당혹감도 없고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냥 텅 빈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할 수 없어서 감정회로 자체가 차단된 것처럼. 경호실로 돌아온 차지철은 그날 오후 내내 집무실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부하 직원 중 누구도 감히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을 때 차지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비서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작아 보인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차지철은 다시는 작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해갔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처음에는 미묘했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부하들에 대한 태도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내면에서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편이 완성되었을 때 차지철은 이전의 차지철이 아니었습니다. 심리학에는 외상후 정체성 변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겪은 후 인간은 자신의 자아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재구성이 건강한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 즉, 충격의 원인을 직면하고 처리하는 대신 억압하고 왜곡할 때, 인간은 점점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변해갑니다. 차지철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굴욕을 당한 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경험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굴욕을 절대로 다시 경험하지 않겠다는 집착으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을 선택한 사람은 겉으로는 더 강해 보입니다. 더 단호해 보이고 더 결단력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내면은 점점 더 부서져 가고 있습니다. 차지철은 두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자란 세계, 그가 믿어온 가치체계, 군인의 명예, 위대의 절대성, 충성의 신성함, 그 모든 것이 그에게 두 번째 길만을 허용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었고, 약함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적어도 그가 사는 세계에서는. 그래서 차지철은 강해지기로 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더 강해 보이기로 했습니다. 그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하지만 굴욕의 상처를 억누른 채 만들어진 강함은, 그것은 강함이 아니라 갑옷입니다. 그리고 갑옷은 입은 사람을 보호하는 동시에 입은 사람을 가두기도 합니다. 차지철이 변한 방식은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부하들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는 엄격한 상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엄격함에는 일정한 원칙이 있었고 나름의 공정함이 있었습니다. 굴욕의 날 이후 그 원칙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실수에도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고 자신의 권위에 조금이라도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행동에는 즉각적이고 가혹하게 반응했습니다. 당시 경호실에서 근무했던 한 전직 요원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실장님은 예전에는 화를 내셔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혼나고 잘하면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무엇이 화를 불러올지 예측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예측 불가능성. 이것이 굴욕 이후 차지철을 설명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 변한 것은 정보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차지철은 점점 더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습니다. 경호실의 정보 수집 기능이 급격히 확대된 것이 이 시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고 청와대 내부의 동향을 꼼꼼히 파악했으며 특히 중앙정보부의 움직임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무상의 필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다시는 기습당하지 않겠다는, 다시는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지 않겠다는 그 굴욕의 날에서 비롯된 원초적인 두려움의 표현이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가장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박정희에 대한 관계의 변화였습니다. 겉으로는 변함없는 충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충성의 내면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무언가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상처였을까요? 정확히 무엇인지는 차지철 자신도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굴욕의 날 이전과 이후 차지철과 박정희의 관계는 같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1978년과 1979년 이 2년 동안 차지철은 자신의 권력을 전례 없는 방식으로 확장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호실장으로서의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굴욕의 날 이후 그가 구축하기 시작한 방어 요새였습니다. 먼저 경호실의 인원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박정희 정권 초기의 경호 조직과 비교했을 때 차지철 체제 말기의 경호실은 규모와 권한 모두에서 몇 배로 팽창해 있었습니다. 단순히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하는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독자적인 정보 수집 능력을 갖추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움직이는 차지철 개인의 제국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심각하게 충돌한 것이 중앙정보부, 즉 KCIA였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와 차지철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회의석상에서 공공연하게 충돌했고 대통령에 대한 접근권을 놓고 치열한 암투를 벌였습니다. 차지철은 김재규를 대통령에게 접근시키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었고 김재규는 이것을 단순한 직무상의 갈등이 아니라 개인적인 보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권력 투쟁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합니다. 차지철이 공격적으로 권한을 확장하고 경쟁자를 제압하려 할수록 그는 역설적으로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동맹자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으로 복종하는 부하들은 있었지만 진심으로 그를 신뢰하고 지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축한 요새 안에 혼자 있었습니다. 이것이 굴욕이 만들어내는 비극적인 역설입니다. 다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더 강해지려 할수록, 더 많은 권력을 쥐려 할수록 인간은 더 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강함은 진정한 연결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차지철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당시 차지철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한 인물의 회고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직접 인용하겠습니다. 그는 회의가 끝난 후 항상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나간 후에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는 갈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차지철의 말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차지철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고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굴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모든 행동은 권력의 확장도, 정보의 독점도, 경쟁자와의 싸움도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있었습니다. 절대로 다시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겠다는 것. 절대로 다시는 그 방에서처럼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는 것. 그런데 여기에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차지철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그토록 피하려 했던 그 굴욕의 순간. 그것은 그가 막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막으려는 그의 집착이 만들어낸 결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그의 점점 더 팽창하는 권력욕,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해지는 행동, 점점 더 심화되는 김재규와의 갈등. 이 모든 것이 결국 1979년 10월 26일 그 밤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지철은 굴욕을 피하기 위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달린 방향에는 굴욕보다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음 챕터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1979년, 대한민국은 표면적으로는 고도 성장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차지철과 김재규, 경호실장과 중앙정보부장.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충돌은 역사가들이 흔히 묘사하는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개의 부서진 자아가 서로를 향해 돌진하는 충돌이었습니다.
김재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거의 주인공으로 기억합니다. 법정에서 그는 자신의 행동을 민주주의를 위한 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거창한 서사의 이면에는 훨씬 더 인간적인, 그리고 훨씬 더 복잡한 동기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들 중 하나에는 차지철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재규와 차지철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폭발한 것은 1979년 여름이었습니다. 부마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부산과 마산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차지철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을 죽이고도 질서를 잡았습니다. 우리도 100만 명, 200만 명을 죽이면 됩니다. 이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김재규의 법정 진술에 등장한다는 사실 자체는 두 사람의 관계가 어느 수준까지 악화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김재규는 이 발언을 박정희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차지철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김재규에게는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차지철의 폭주를 대통령이 묵인하고 있다는 것, 아니, 어쩌면 대통령이 차지철을 통해 자신을 견제하고 있다는 것. 이 의심이 김재규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차지철은 자신이 그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충돌은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회의석상에서 노골적인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차지철은 김재규를 무능한 정보 수장으로 깎아내렸고, 김재규는 차지철을 월권행위를 일삼는 경호원으로 비하했습니다. 박정희는 이 갈등을 중재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경쟁시켰는지도 모릅니다. 권력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분할 통치의 방식으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차지철의 공격성이 최고조에 달했던 1979년, 그의 내면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겉으로는 더 강해 보였습니다. 더 거침없었고 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강함이 아니라 갑옷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갑옷 안에서 굴욕의 날로부터 시작된 상처는 2년 동안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전직 경호실 요원 중 한 명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1979년의 실장님은 항상 긴장해 계셨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눈이 항상 무언가를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에 쫓기는 사람 같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분은 그때 이미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감,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차지철은 자신의 종말을 예감했을까요? 1979년 10월 26일 금요일 저녁,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소속의 비밀항가. 이 건물 안에서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공식 기록과 실제 목격담 사이에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공식 기록은 이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차지철 경호실장,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그리고 몇 명의 수행원들이 저녁 만찬을 가졌습니다. 만찬 도중 김재규가 권총을 꺼내 차지철을 먼저 쏘고 이어서 박정희를 쏘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서술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이제 하나씩 들여다봐야 합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사실은 그날 저녁 만찬의 분위기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 증언을 종합하면 그날 저녁 차지철과 김재규 사이에는 또다시 심각한 언쟁이 있었습니다. 부마 항쟁 이후의 전국 운영을 두고 두 사람은 박정희 앞에서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차지철은 강경 진압을 주장했고 김재규는 유화적 접근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이번에도 차지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결정적이었다고 많은 역사가들은 분석합니다. 김재규에게 있어 그것은 단순히 정책 토론에서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철저히 무력화되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차지철이 있는 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박정희는 차지철을 선택한다는 것. 두 번째 충격적인 사실은 차지철의 마지막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총성이 울린 후 차지철은 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총을 맞고도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일부 증언에 따르면 그는 박정희를 향해 몸을 던지려 했다고도 합니다. 경호실장으로서의 마지막 본능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모든 굴욕과 변화와 갑옷을 뚫고 진짜 차지철, 처음에 박정희에게 헌신했던 그 남자, 이 마지막 순간에 나타난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차지철이라는 인물의 비극성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그는 자신을 공개적으로 굴욕시킨 사람을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지키려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차지철의 비극입니다. 세 번째 충격적인 사실은 그날 밤 이후 차지철의 이름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박정희와 함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권력 구조 속에서 그는 악인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김재규의 재판 과정에서 차지철은 유신 체제의 폭압을 상징하는 인물로 묘사되었고 그 서사는 굳어졌습니다. 죽은 자는 반론하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쓰지 못합니다. 네 번째 사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덜 알려진 사실은 차지철의 가족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가족들은 이후 오랫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명이 되었고 가족들은 그 이름을 감춰야 했습니다. 차지철에 대한 재평가 논의가 일부 역사가들 사이에서 제기된 것은 훨씬 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재평가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궁정동 안가에서 울린 총성은 단순히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말이었습니다. 유신의 종말, 박정희 체제의 종말, 그리고 차지철이라는 인간의 종말. 하지만 그 인간의 진짜 종말은 훨씬 전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면 우리는 매우 불편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박정희가 그날 차지철을 공개적으로 굴욕시키지 않았다면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가정의 게임이 아닙니다. 역사가들이 진지하게 제기하는 인과관계의 문제입니다. 차지철이 굴욕의 날 이후 변하지 않았다면 그는 경호실의 권한을 그토록 무분별하게 확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지철이 그렇게 팽창하지 않았다면 김재규와의 갈등이 그 수준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재규와의 갈등이 그 수준까지 가지 않았다면 1979년 10월 26일의 그 총성은 울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역사는 반선적이지 않습니다. 박정희 체제는 그 자체로 수많은 모순을 안고 있었고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균열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필 그 방식으로, 그 시점에, 그 인물들에 의해 일어난 것은 차지철이라는 한 인간의 심리적 변화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가장 충격적인 진실 중 하나입니다. 거대한 역사적 사건의 이면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매우 인간적인, 때로는 매우 사소해 보이는 심리적 상처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 한 남자가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 굴욕이 그를 바꿨습니다. 그 변화가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연쇄 반응의 끝에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은 박정희의 책임입니다. 차지철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변화를 유발한 사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박정희는 왜 그날 차지철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굴욕시켰을까요? 단순한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계산된 행동이었을까요? 일부 역사가들은 박정희가 의도적으로 차지철을 길들이려 했다고 봅니다. 너무 강해진 경호실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개적 굴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얼마나 잔인한 역설입니까? 차지철을 견제하기 위해 가한 굴욕이 오히려 차지철을 더 극단적으로 만들었고 그것이 결국 박정희 자신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것. 권력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씨앗을 항상 내부에 품고 있습니다. 박정희는 차지철을 만들었고 그 차지철을 굴욕으로 깨뜨렸으며
그 깨진 차지철이 만들어낸 상황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차지철은 박정희를 향한 충성으로 살았고 박정희를 향한 충성의 마지막 본능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김재규는 그 모든 것의 가운데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세 남자, 세 개의 비극, 그리고 하나의 권력 구조가 만들어낸 하나의 파국. 차지철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를 악인으로만 보는 시각도 있고 시대의 희생자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우리가 하려 했던 것은 그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려 했던 것은 그를 인간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굴욕을 당하고 상처받고 그 상처로 인해 변해간 한 명의 인간으로. 왜냐하면 역사는 결국 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차지철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굴욕은 때로 총알보다 더 많은 것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파장은 한 개인을 넘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밤이 지나고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들어섰습니다. 박정희는 없었습니다. 차지철도 없었습니다. 18년간 이 나라를 지배했던 체제가 단 몇 발의 총성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빠르게 새로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너무 빠르게. 어쩌면 그 빠름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무언가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채 지나쳐버렸습니다. 박정희 사후 대한민국은 민주화를 향해 나아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1979년 12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또 다른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시민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차지철이 제거되었다고 해서 차지철이 상징했던 것들이 함께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권위주의는 인물이 아니라 구조 속에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차지철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불편한 메시지입니다. 한 인간을 제거하는 것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차지철을 만들어낸 구조, 차지철을 굴욕시킨 권력 방식, 차지철과 김재규를 경쟁시킨 체제, 그것이 바뀌지 않는 한 차지철은 다른 이름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역사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차지철 본인은 어떻게 기억되어야 할까요? 그를 순수한 피해자로 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는 실제로 권력을 남용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들은 심리적 원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단순한 악인으로 박제하는 것도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를 단순화하고 진짜 교훈을 숨겨버리는 행위입니다. 차지철에 대한 가장 정직한 평가는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그는 잘못된 시대에 잘못된 구조 속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상처받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떠한 도구도, 어떠한 언어도, 어떠한 공간도 그에게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군임의 세계에서 상처를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었고 약함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처를 갑옷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갑옷이 그를 파괴했습니다. 역사 속의 수많은 차지철들을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구욕당하고 그 상처를 억누른 채 더 강해지려 했던 사람들. 그 강함이 결국 자신과 주변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흘러간 사람들. 차지철의 이야기는 1970년대 대한민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과 상처와 인간의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박정희에 대해서도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그는 차지철을 도구로 사용했고 그 도구가 너무 강해졌을 때 공개적 굴욕으로 꺾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역효과를 낳았고 결국 자신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권력은 인간을 도구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도구가 아닙니다. 상처받고, 변하고,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역사는 이것을 반복해서 보여주지만 권력은 반복해서 이것을 잊습니다. 차지철이 죽은 지 46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논쟁적입니다.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그 이름의 무게를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겪었던 굴욕의 날, 그 회의실에서 수십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던 그 순간은 여전히 공식 기록 어디에도 제대로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에서 삭제된 이야기들은 삭제되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다른 형태로 돌아옵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시대, 다른 총성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직면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총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차지철. 그는 굴욕당했고, 변했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괴의 파장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역사 속에 묻힌 이야기들을 꺼낼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